중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서종이 외와 사사로이 통하여 외의 연철을 사다가 자기 집에서 불려서 은으로 만드는가 하면 외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가 아닌 명분만 내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죠. 오늘 강연의 제목은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조선이 놓친 두 가지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이 놓친 두 가지 기술, 그 때문에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연은 분리법입니다. 은 이야기입니다. 반짝반짝하는 은 가지고 싶으시죠?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아서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후추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의 뒤를 이어서 신대륙으로 갔던 스페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 문명을 무너뜨렸고요. 피사로는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명에서 많은 금을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금과 은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난 약 50년 후 새로운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은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신대륙에서 많은 은이 발견이 되었고 그건 스페인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런데 신대륙에서 스페인으로 가져왔던 은들은 모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은으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의 도자기와 비단을 사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신대륙의 포토시 은광, 멕시코에 있는 사카테카스 은광에서도 많은 은들이 중국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과 1대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과 1대 6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은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던 거였죠. 그래서 신대륙에서 생산한 은을 바로 유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져가서 금으로 바꾸어서 가져간 거죠. 그렇게 세계의 은은 모두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은으로 통용되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은 그 시기 아주 획기적인 은 재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연은 분리법입니다. 이 연은 분리법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납 한 근을 이용하면 은 2돈을 재련할 수 있다고 연산군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연산군은 곧장 그것을 시연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연산군 앞에서 평민 김감불과 노비 출신의 김검동이 은을 채취하는 법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연은 분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이 섞여 있는 납 광석을 불에 가열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재를 깔고 가열을 하게 되면 납성분은 재 그대로 스며들게 되고 은만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질 좋은 순은을 뽑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연은 분리법은 다른 말로 단천연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은이 생산되는 곳으로 단천에 광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천연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회치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연은 분리법은 연산군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많은 사치스러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은이 꼭 필요했던 거죠. 단천에 어디를 파도 모두 은광석이 나와서 은이 실로 무궁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그 시연을 보고 매우 흡족해하면서 은을 넉넉히 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민간에 채굴을 허용하고 대신 세금을 내게 하는 채은 납세제를 시행하라고 명을 내렸죠. 그렇게 민간에 채굴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대신 세금을 내야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장록수 집안에는 은광을 채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말이죠. 그렇게 장록수는 연산군 시기 은광 채굴로 엄청난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사치를 조장하고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가게 되죠. 중종반정을 일으켰던 조선의 양반들은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연산군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연산군 때의 사치풍조 척결을 위해 은광 채굴을 금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곧 이어서 연은 분리법을 금지하는 방안을 처리하라 하는 명도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연은 분리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은광 개발을 금지했었습니다. 세종 때의 기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척박하여 은이 나지 않는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은광이 없다고, 은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은이 난다는 걸 알면 명나라에서 무리하게 은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광 개발을 하지 않고 은이 난다는 사실을 쉬쉬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후 선조 때 기록에도 보면 단천에 은광을 개발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국외로 추방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헌종 때의 기록에 따르면 금, 은, 채굴 금지는 농사철에 방해가 되고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이익을 다투게 되니 행한 조치이다 하고 금은 채굴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듯 조선은 금광 개발, 은광 개발을 하지 않았죠. 조선이 개발하지 않은 이 광산들은 이후 근대 제국주의 침탈에 의해서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우리는 일본에게 그리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 금광, 은광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런데 일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연운분리법을 개발하고 난 50년 후 일본의 사신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역시 중종 때였습니다. 일본의 사신은 은 8만 냥을 들고 와서 조선의 면포와 교환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상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면포를 바꿔가겠다고 은을 쏟아내어 놓고 있었던 거죠. 조선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선은 단천에서 은을 생산하는 양이 1년이면 약 1000냥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려 8만 냥이나 되는 은을 가지고 와서 조선의 면포와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조선은 이 8만 냥어치 면포를 대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은을 가지고 왔던 걸까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후추와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은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은을 생산해냈던 거죠. 왜일까요? 중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서종이 외와 사사로이 통하여 외의 연철을 사다가 자기 집에서 불려서 은으로 만드는가 하면 외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 유서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연철을 사다가 은을 생산했고요. 그렇게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일본에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긴장쿠키에서 1533년 하카타의 상인 가미야 주테이가 조선의 종단이라는 사람과 계수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와서 일본의 은광에서 회치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회치법이 바로 연운분리법입니다. 그 연운분리법으로 일본은 쉽게 은을 분리해내고 대량의 은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일본은 그 시기 이와미 은광이라는 새로운 은광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 이와미 은광이 발견된 것이 1526년이었습니다. 은광은 발견되었지만 이 연운분리법을 미처 몰랐을 때였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은을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은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불과 7년 후 우리나라 이 연운분리법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면서 일본은 엄청난 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생산된 은으로 철포, 조총을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 이와미 은광을 가지고 있던 모리 가문이 그 은광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쳤죠. 그리고 엄청난 은을 생산해냅니다. 물록 석주정은이라는 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 은화로 조총을 구입하고 대규모의 함선을 만들어서 결국 조선을 침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가장 먼저 개발했던 연운분리법은 오히려 조선으로 은의 역습이 되어서 되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자기기술입니다. 여기에 중국 도자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는 유럽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조금씩 차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차는 굉장히 뜨거운 음식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쓰는 그릇으로는 그 뜨거운 차를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료도 담을 수 있는 중국 도자기가 유럽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고 그런 중국 도자기는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내노라 하는 궁궐 혹은 내노라 하는 귀족들은 각자 집에 이렇게 자기 방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이 도자기와 함께 메이드 인 차이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비단 그리고 중국의 차가 엄청나게 유럽으로 수입되었죠. 그런 메이드 인 차이나 열풍을 신화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상수시 궁전에도 다실이 있는데 그 다실을 보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조각해 두었고요. 내부에도 중국풍의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특히 중국 도자기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하게 하죠. 여기에 있는 이 이도다와는 일본에 있는 겁니다. 현재 그 가치가 약 1000억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에 오다 노부나가 모두 다도를 장려했습니다. 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누리는 귀족적인 고급 문화로 다도를 굉장히 즐겨했고 그 다도에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다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다완을 생산해낼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민가에서 제기로 사용되는 이 다완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 약 쌀 5만 섬과 거래가 됩니다. 대마도에서 한 해 수확하는 벼가 2만 섬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에도 큰 공을 세운 사무라이들에게 이 다완을 특별히 선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사카 성을 준다고 해도 이도 다완과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조선의 다완을 보물처럼 받들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 임진왜란 때 작정하고 도공들을 잡아갔던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포로 중에 도공들을 가장 먼저 보내라는 포고문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임진왜란 중에 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도공 이삼평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도자기를 생산해낸 입니다. 이 이삼평의 비석의 뒷면에는 대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역사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이삼평을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평을 모시는 신사가 따로 마련될 정도이죠. 이 신사의 입구에는 이렇게 도자기로 신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삼평을 비롯한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야 했지만 도자기를 쉽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려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 고령토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일본에서 고령토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삼평이 가장 먼저 이즈미야마 채석장에서 고령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자기가 생산이 되었고 그 도자기를 이 지역명을 딴 아리타 도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리타 도자기는 일본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업화를 통해서요. 이렇게 흙을 반죽하는 사람, 도자기를 빚는 사람, 도자기에 무늬를 새겨서 흙물을 입히는 사람,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사람, 이렇게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본은 급속도로 도자기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많은 조선 도공들의 힘이었죠. 일본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도공들의 비석을 일본에서는 이렇게 모아서 비를 만들어 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 조선에서는 억울하게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을 되찾아오려는 세환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세환사가 왔지만 일본에서 도공들은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공들은 일본에 끌려간 채 쉽게 조선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공들 중에는 이런 기록을 남긴 이도 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고 말마저 이 나라 사람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다. 어쩐지 고향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지금이라도 귀국이 허용된다면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그들 마음대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임진왜란 때 끌려간 이 도공들 중에는 일본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에서의 삶과 대우가 조선에서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조선 귀환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에서 도자기 산업이 성장할수록 도공들에 대한 대접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하기에 지역에 끌려간 도공 이작광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작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스마에 끌려갔던 도공 존게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서 조선에 있는 도공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도공들을 후하게 대접해줬기 때문이죠. 반면에 조선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에서는 도자기 굽는 분원에서 굶어 죽는 도공이 3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도공들이 굶어 죽는답니다. 왜요? 도자기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럼 조선에서는 왜 도자기 생산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조선 후기 많은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 때마다 영조는 사치를 금하고 수를 금했습니다. 사치를 금하고 수를 금하니 도자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조는 쓸데없고 기묘하지 않은 것은 일체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지 못하였고 도자기가 팔리지 않으니 도공들은 도자기를 만들 수 없었고 결국 굶어 죽는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일본의 도공들이 조선으로 와서 조선 도공들까지 일본으로 데려갔던 거죠. 그 즈음 일본에서는 도자기 산업이 불같이 일어났고요. 반면에 중국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무너졌습니다.
명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의 상인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도자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국에서 가져갈 도자기가 없었던 겁니다. 유럽의 상인들은 새로운 도자기 시장을 찾아 나서야 됐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수입해가기 시작한 거죠. 일본과 무역을 하고 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는 일본의 도자기를 독점으로 유럽으로 수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의 도자기를 수입해가기 위해서 작성한 무역 문서입니다. 일본의 도자기를 발주한 문서인 거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일본에 자기 56,700개를 주문했습니다. 이 시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약 60년 후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유럽의 도자기의 나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는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중국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도자기를 만들 때 중국풍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거죠. 여기가 중국의 도자기, 일본도 중국의 도자기를 본떠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중국의 도자기를 흉내내어서 만들어 보겠다고 네덜란드에서 이런 델프트 도자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술이 중국을 따라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이 되면서 일본 도자기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독일 드레스덴의 찌빙가 궁전에 있는 일본 도자기들입니다. 일본 도자기는 유럽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중국 도자기는 잊어버리고 곧장 일본 도자기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나중에 중국에서도 도자기를 다시 수출했지만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일본 도자기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역으로 일본 도자기를 따라서 이렇게 차이니즈 이말이란 이름으로 일본풍의 도자기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일본의 도자기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자기는 더 많은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일본은 그렇게 유럽에서 도자기를 수출하여 번 돈으로 네덜란드에 군함을 사들이고 국내에 제철소를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대포를 제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철소에서도 대포를 만들려면 고열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열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었던 아리타 가마의 기술이 제철소 시공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도자기 기술로 제철소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일본은 전함을 사오고 대포를 만들고 근대화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일본은 제국주의로 나아가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죠.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첫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백자는 철화백자라고 조선의 백자입니다. 이 철화백자는 지금도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의 기술은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이 놓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나요? 은을 분리하는 연운분리법, 세계 최초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자기 기술, 조선은 이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조선은 왜 이 기술들을 놓친 걸까요? 저는 조선의 성리학이 조선으로 하여금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리학에서는 사농공상이라 그래서 신분제도도 철저하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선비를 가장 존경했고 또 농경을 장려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우대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기술자와 상인들은 천대받았던 거죠. 이런 조선의 성리학적 사고, 그것이 조선으로 하여금 조선의 뛰어난 두 가지 기술을 놓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의 그 성리학적 가치관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곧 가치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선 후기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 그런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기에 앞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 속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을 하는데 타산지석 혹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조선 후기 위기의 순간들마다 조선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중립외교와 친명배금외교입니다. 중립외교를 주장했던 이가 누구였죠?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줬던 명나라, 그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죠. 그런 명나라의 눈치도 봐야 됐었고요. 막 성장하고 있는 후금의 눈치도 봐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해군이 선택한 것이 중립외교였죠. 광해군은 명을 달래면서 또 한편으로는 후금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선의 살 길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반 사대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원해준 망극한 은혜가 있으니 나라가 망할지언정 명나라에 원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광해군도 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광해군은 원군을 보내기에 앞서서 강홍립 장군에게 이런 밀명을 내렸습니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써라. 이렇게 광해군의 밀명을 받고 명나라의 원군을 이끌고 갔던 강홍립 장군. 결국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은 패퇴했고요. 강홍립 장군은 남은 조선의 병사들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후금에게 항복했습니다. 강홍립 장군이 후금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의 많은 사대부들은 강홍립 장군의 처자식을 죽여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 사대부들은 광해군의 이런 중립외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정을 일으켰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서인들은 광해군의 제목으로 많은 것들을 열거했지만 그 중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버리고 의리를 배반하였으니 17번째 죄요.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었으니 18번째 죄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조 반정으로 새롭게 왕위에 올랐던 인조 그리고 서인 정권들의 외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친명배금 외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명의 편에 서고 후금을 배척하는 외교 정책을 쓴 거죠. 인조 반정이 있고 난 얼마 후 인조의 반정 공신이었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괄은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이였는데 그에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이 주어졌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그가 저렇게 평안도 지역에 변방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아들이 반역 사건에 연루되자 그가 난을 일으켰던 거죠. 이괄의 군대는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이괄의 난 때문에 인조는 공주 지역까지 피난을 가야 됐었죠. 결국 이괄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괄의 군대와 조선의 군대가 서로 적이 되어 싸워야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조선군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괄의 살아남은 병사들은 후금으로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 길잡이가 되었던 거죠. 후금의 군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온 까닭은 조선의 외교정책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후금은 명과의 전쟁으로 경제 교류가 끊겨버렸고 그 때문에 물자 부족에 시달렸던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조선을 쳐들어왔던 거죠. 후금의 공격에 조선의 인조 정권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후금은 조선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명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결국 조선과 후금은 화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정묘화약을 체결했고 조선과 후금은 형제관계가 되기로 맹세를 했죠. 이렇게 전쟁은 끝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적병이 백성들의 자녀와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화친이 백성을 위한 것인데 백성을 어육이 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묘호란을 겪고 난 이후 인조는 그리고 서인 정권은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아버지가 정원군입니다. 정원군은 선조의 서자입니다. 후궁의 자식이죠. 인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추대된 왕입니다. 이건 인조에게 엄청난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시킵니다. 원종으로 추승을 시켰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버지 위패를 종묘에까지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기 위해서 인조는 신하들과 1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명나라의 승인까지 얻어서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로 모셨던 때가 1635년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죠.
1636년 초에 인조의 왕비였던 인여랑후가 돌아가셨습니다. 국상이 일어난 거죠. 이런 국상에 후금에서 조문단을 보내왔습니다. 후금은 조문단을 보낸다는 핑계로 후금에서 새롭게 즉위한 청태종의 즉위를 알리고자 조선에 왔던 거죠. 그런데 조선의 민심은 후금을 좋아하지 않았죠. 후금에서 온 조문 사절단에게 조선의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었고요. 조선은 오랑캐 장수에게 조문할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금천교 위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조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굉장히 박대한 것이었죠. 후금의 조문 사절단들은 이렇게 박대를 받고 불만을 가지고 후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후금은 누르하치가 죽고 새롭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홍타이지가 청태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었죠. 청태종의 즉위식에 조선에서도 사신단을 보내었습니다. 청태종이 황제로 즉위하자 많은 신하들이 그리고 많은 사절단들이 청태종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두 사신은 청태종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꼿꼿이 서 있었죠. 그들이 황제로 인정하는 것은 명나라 황제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하지만 청태종은 전쟁을 통해서 승부를 겨룰 뿐 사신을 죽이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 하고는 사신들을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그들에게 국서를 보냅니다. 스스로 죄를 깨우쳤다면 조선의 왕자들을 볼모로 보내라 하고 국서를 쥐어서 조선으로 보냈죠. 그런데 두 사신은 그 국서를 조선의 인조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서의 내용이 너무나 불미스럽다는 이유였어요. 청태종의 국서를 조선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그 국서에 대한 답신을 보내지 않았겠죠. 이와 같은 일들은 청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가 아닌 명분만 내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죠. 그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1636년 그해 12월에 청나라군은 압록강이 얼어붙었을 때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에 있는 많은 성들을 함락하지 않고 곧장 한양을 향해서 진격해왔죠. 그들이 한양까지 당도하는데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원래 강화도로 피신할 준비를 해뒀지만 강화도로 피신할 길이 막혀버렸죠.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1636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에는 물자가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굶주림에 시달렸고 말과 소가 모두 죽었으며 살아있는 것은 굶주림이 심하여 서로 그 꼬리를 뜯어먹었다. 굶주림의 그 참혹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그 추위에 방한복이 아니라 빈 가마니로 버티다가 얼어 죽었고요. 왕 역시도 침구가 없어서 옷을 입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결국 남한산성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이 날아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오랑캐와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척화파의 김상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칸에게 문서를 보내면 칸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라 부를 것이옵니다. 정녕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이런 김상헌의 주장에 최명길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살기 위해서는 가지 못할 길이 없고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주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에서는 항복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최명길이 나서서 아무도 적지 않으려고 하는 항복 문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상헌이 그 항복 문서를 잡아채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최명길은 다시 눈물을 쏟으면서 그 항복 문서를 이어 마쳤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찢는 자도 줍는 자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결국 항복이 결정이 되었고 인조는 마지막으로 청태종에게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폐하의 은덕으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신하들은 신을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않을 것이니 신은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 순간에도 인조는 조선을 위한 선택, 백성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난 이후 신하들이 나를 왕으로 대접할까 자신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결국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300 국오 두례의 항복 의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청은 정축 맥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청에 대한 군신의 예를 다하는 군신관계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청나라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 10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광해군의 중리배교는 조선을 위한 실리였습니다. 반면 인조의 친명 배금 외교는 명과의 명분을 지키고자 한 선택이었죠. 실리와 명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와 명분을 선택하기에 앞서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북학과 북벌입니다. 청나라에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갔고 청과 싸우자고 주장했던 신하들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끌려간 이가 또 있었는데 인조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청나라 땅에 끌려가야 됐습니다. 패전국의 세자였던 소현세자는 청나라 땅에서 온갖 굴욕을 당해야 됐었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는 내가 비록 이역에 와 있지만 한 나라의 세자이다. 너희가 어찌 감히 이토록 협박을 하는가.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는 것이니 그따위로 나를 협박하지 말라. 이런 당당한 소현세자의 태도에 청나라 고관대작들도 소현세자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청나라의 실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이 왜 청에게 질 수밖에 없었는지, 청이 그동안 우리가 오랑캐라고 업수히 여겼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생각보다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소현세자는 청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청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을 알아가고 청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고관대작들과 많은 친분을 만들었죠. 그리고 청나라에서 조선에 무리한 공무를 요구할 때마다 이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바로 소현세자였습니다. 소현세자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왔던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 역시도 청나라에서 마련해준 땅에서 함께 간 조선 사람들과 농사를 짓고 그렇게 수확한 농작물을 내다 팔아서 물자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재물을 늘려가서 소현세자에게 내조를 하는 한편 청나라 땅에 끌려왔지만 돈이 없어서 풀려나지 못한 조선 백성들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아담 샬이라는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죠. 이 아담 샬을 통해서 발달된 서양의 과학기술들을 접하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부국을 꿈꾸게 된 거죠.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청나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두고 조선 조정에서는 그리고 인조는 굉장히 못마땅해했습니다.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폐지하고 오직 돈벌이만을 일삼아서 크게 인망을 잃고 있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소현세자가 7년 만에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소현세자가 돌아올 때 북경의 물건들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조선의 사람들은 소현세자에게 실망하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인조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인조는 소현세자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못마땅한 눈초리로 그를 맞았던 거죠. 결국 조선에 돌아온 소현세자는 2달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시신을 부검한 기록인데요.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소현세자의 죽음에 독살설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 역시도 인조의 뜻을 거슬렀다 해서 결국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선택은 북학이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조선의 왕이 되었다면 조선에서는 북학이 이루어졌겠죠. 소현세자가 죽고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이었던 원손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가 곧 효종입니다. 효종은 인조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청나라에게 삼전도의 굴욕을 꼭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북벌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북벌 정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효종은 솔선수범해서 검소한 생활하고 열심히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키워나갔던 거죠. 효종은 북벌을 위해서 서인 정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송시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랑캐의 일은 내가 잘 알고 있어. 정예 포병 10만을 길러서 오랑캐들이 예기치 못할 때 곧장 사내관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요. 하고 자신의 북벌 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정권도 효종의 북벌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북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급한 군사적 행동보다 군주의 수신이 먼저이고 민생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서인 정권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고도 권력을 그대로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거죠.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청에 대한 복수, 이 북벌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또다시 전쟁을 원했을까요? 명분상으로만 지지를 할 뿐 사실은 전쟁을 원치 않았던 거죠. 효종은 열심히 군비를 증강하고 조총부대를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효종이 키워낸 조총부대는 어이없게도 청을 치는 것이 아니라 청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이 나선정벌입니다. 나선은 러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아시아로까지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모피 산업 때문이었죠. 모피가 러시아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흑룡강 일대의 청나라 국경에서 이들이 부딪히게 된 거였죠. 청나라는 기병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큰 함대를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에는 뛰어난 소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에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청나라가 원하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맹약을 맺었기에 그 약속에 따라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조선의 조총부대는 나선정벌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조총부대는 청나라와 연합군을 꾸려서 러시아에 맞서 싸웠고요. 이 1차 나선정벌에서 조선군의 집중 사격으로 러시아에 큰 사상자를 내었고 결국 러시아군은 후퇴하게 됩니다. 조선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84일 만에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퇴했던 러시아가 더 큰 병력을 이끌고 청나라의 국경지역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청나라에서는 또다시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죠. 조선에서는 약 2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러시아군과 싸우기 전에 사격 훈련을 했는데 조선군은 200명 중에 123명이 명중을 시켰는데 청나라군은 100명 중에 명중한 이가 몇 사람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 조총부대의 사격술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조총부대의 활약으로 2차 나선정벌도 역시 조청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선단이 모두 11척이었는데 7척을 불태워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4척 역시도 화공으로 공격하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청나라 대장 사이올스가 화공 공격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 선단 4척에 실려있는 재물을 탐해서 화공이 아니라 직접 그 배를 탈취하라고 명을 했던 거죠. 결국 러시아 선단과의 백병전준에 조선군 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2차에 걸친 나선정벌은 청을 치려고 길러놓았던 조총부대가 청을 도와서 러시아를 정벌하는 데 쓰였습니다. 청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이 남의 나라 전쟁에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그리고 2차 나선정벌이 있고 난 후 효종은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침술 치료를 하던 중 피가 멈추지 않아 4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효종은 덩치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예를 수련했다고 하죠. 그래서 청룡도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해서 그가 죽고 난 이후 그를 위해서 짠 관에 넓은 어깨 때문에 시신이 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효종의 죽음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효종은 기골이 장대했지만 감기를 자주 앓았다고 하고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종기였던 거죠. 효종의 선택은 북벌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북학, 이것은 조선의 부국을 위한 선택이었고 효종의 선택이었던 북벌은 조선의 강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부국과 강병 역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리와 명분, 부국과 강병 이걸 선택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백성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했더라면 그 선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는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정치 아닐까요? 인조는 첫 번째 왕비였던 인열왕후가 죽고 난 이후 두 번째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왕비 장렬왕후는 인조와 나이 차이가 무려 29살이나 납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장례를 치르면서 효종의 계모가 되죠. 장렬왕후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을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남인의 거두였던 허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종은 국왕입니다. 왕과 사대부에게 적용되는 예와는 다릅니다. 그러니 장렬왕후가 3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서인의 송시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효종은 장자가 아닙니다. 주례에서 천하동례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남인에서는 3년을, 서인에서는 1년을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 치열한 논쟁을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1차 예속 논쟁에는 서인들의 주장에 따라서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에 효종의 왕비였던 인선왕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역시 며느리의 상을 맞아서 계모였던 장렬왕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지 또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이것이 2차 예속 논쟁입니다. 서인의 송시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선왕후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주자 가례에 따라서 9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남인의 허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도 임금이기에 장자로 대우해야 하며 인선왕후에게도 맏며느리에 해당하는 예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개월이냐 1년이냐 이걸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1차 예속 논쟁과 2차 예속 논쟁 사이에 조선에서는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가 소빙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내려갔고요. 기온이 내려가면 농사가 어렵게 되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가뭄과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폭설이 쏟아졌고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에 맞아서 어린아이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이런 천재지변에 농사는 엉망이 되고 백성들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이 경신대기근 동안에 조선은 1200만 인구 중에 30만이 죽어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때도 이보다 나았다고요. 이런 조선 후기, 그 위기의 순간들마다 조선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선의 선택 중에 백성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졌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혹시 현대판 예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